네, 정가 소식을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위증 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곧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새누리당과 그리고 여야 함께 했던 국정조사 특위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완영 의원은 위증을 도모했던 걸까요? 최순실의 측근과 말을 맞췄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당시의 발언, 과연 뭐가 문제였는지 저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 과연 태블릿 PC를 소유했던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 건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전기 뭐 이래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1시간 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1시간 전에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여당을 죽이기 위한 음모다. 자신이 정당한 조사 활동을 벌인 거였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던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피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고영태 정인과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엄정한 국정조사에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나 말고 민주당 피의원도 고영태 씨를 사전에 만났다. 뭐 피의원이라고 해봤자 민주당에 두 분 계십니다만 어떤 분인지 대충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한강에서 구해줬더니 오히려 성을 낸다는 느낌이 나올 만큼 아니 증인을 사전에 만나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국민들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이 청문회가 어떤 청문회입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는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마저도 최순실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 맞다면요. 새누리당 지금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그렇고 새누리당 저는 청문위원 전체가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다만 논지는 이겁니다. 저는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때로 이렇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여야 의원들이 뭐 공이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만약에 정말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정동춘 씨하고 이제 짜고 자 거짓말을 이야기하라고 만약에 위정 교사를 했다면 네. 이거는요. 감옥 가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특검이 틀림없이 이걸 수사할 텐데 반대로 이게 이 노승일 씨의 증언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완영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이 정도로 덮을 게 아니라 김성태 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빨리 특검에 가서 제대로 한번 다뤄가지고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걸린다면요. 정말 당이 해체해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또 다른 역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이나 문제의 태블릿 PC가 고영태 씨 거지 최순실 씨 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워낙 그분들 그렇죠. K스포츠 문건에 이 의원분들 파란색,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문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 네. 보면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사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최순실에 대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태블릿 PC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가집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게 지금 검찰 조사 결과는 최순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최순실 쪽에서 계속 나는 보지도 못했다. 이건 내 거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증명할 만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 청문회가 있기 전에 월간중앙 기자와 함께 그 충전기 이야기를 했어요. 충전기 관련해서 내가 이 박완영 한테 이제 이 사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잘못 사와서 내가 이제 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완영 의원이 충전기 뭐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충전기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적인 분위기를
바로 이 PC는 고영태 당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제 이완영 의원이라든지 이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구의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선후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사전에 또 만난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동안 만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만난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혹여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해달라.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는가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네. 전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회의원이 증인하고 만났다고 하는 건 핵심이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사실은 제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한다고 하면은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건 핵심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동춘 이사장이 K스포츠 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의원을 휘둘렀거나 아니면 이완영 의원이 위증교사를 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완영 의원의 말로도 그렇지만 정동춘 이사장이 고영태 거라고 태블릿 PC가 고영태 거라고 박헌영이 얘기했다더라. 이렇게 지금 이완영 의원한테 얘기를 전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박헌영이 증언하는 거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그 노승일 부장이 했다는 얘기는 노승일 부장은 이완영 의원이 오히려 시켰다 정동춘 이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동춘 이사장은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던 것처럼 특검하고 청문회 대응 문건까지 지금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 문건으로 또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의 배경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이 저는- 펄펄 뛰고 있는데요. 네. 태블릿 PC로 의원님 지금 몸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도 난감해졌습니다라고 누리꾼이 문자로 보내니까 바로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님.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이완영 의원은 삼성으로 지금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삼성 지난번에도 그 재벌 회장들 나오셨을 때도 나이 네. 드신 분들 뭐 힘도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 쪽지 네. 보내서 반문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완영 의원은 어쨌든 이 청문회에 엑스맨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우선 이 부분은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특검에 네. 이 위증 교사랄까요? 위증 모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조사를 먼저 고발해서 의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청와대 측의 변호인단 또 친박계의 일부 의원들 네. 친박의 핵심들 또 최순실 측의 뭐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변호인단 측에서도 청와대 측 변호인단에서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개입 정도는 1%도 안 된다. 또 최순실 씨는 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내가 뭐 죽일 사람이냐, 나는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천만 그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해서 것이다. 자신의 그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아주 물타기를 하는 거고 네. 그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물인 이 태블릿 PC의 소유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태블릿 PC도 사용도 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것도 아니다. 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완전한 물타기, 잡아떼기를 함으로 인해서 최순실 씨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안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아니고 네. 아주 극히 일부분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정도 순으로 이 큰 그림을 맞춰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 파란색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네티즌들은 배려의 아이콘으로 이분을 등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 건강 이상 중요한 게 어딨겠냐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서둘러 좀 한번 빼보자라고 제안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완영 의원은 처음에는 새누리당 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죄가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장시호 씨가 이제 중간에 불려 나왔는데 장시호 씨한테 이완영 의원이 몇 가지 물어보니까 장시호 씨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완영 간사는 제 질문을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넘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 재벌 총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쌓였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완영 의원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완영 의원이 만약에 이 중앙일보의 보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JTBC가 이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만약 말하라고 이야기했다면요. 이 위정조사가 맞다면 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게 지금 JTBC가 보도한 이 태블릿 PC가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를 이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왜? JTBC가 훔쳤다고 하면요. 법정 증거로서 효력도 그렇고 네. 헌재에서도 이걸 갖다가 헌재 재판관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뒤에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뭐 김기춘 전 실장이든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컨트롤 한다고 가정하면 자 헌재의 변호인단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청문회에 나온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까지 만약에 어떤 공감을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면요. 이거는 최순실 일당의 또 다른 역습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정은이 간단치 않은 거고요. 이거는 특검이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네. 친박 의원들의 새누리당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우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요. 야 3당 지도부를 방문을 했는데요. 친박 지도부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일제히 세 당 모두 문전박대. 그래서 빈손으로 원내대표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 보니까 5분 안에 3번 다 퇴짜를 맞았던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 대표한테 제가 인사 왔는데 그 얘기는 전달은 해주세요. 아니 글쎄 전화는 이미 받았고요. 네, 지금 뭐 상황이 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아니 비서실장이 나와서 하는 게 의미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세요. 얘기 없어요. 근데 일단 미안합니다. 잘 말씀드렸는데 어떤 점에서는 제 모든 자존심을 감추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저의 이 참는 모습이 오히려 야당 분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로 이제 인사는 갔으니까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의사 전달이 됐으니까 저는 예의는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할 바는 다 했다. 일단은 야당에게 예의는 갖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경우에 아니 합의도 사전에 온다는 말씀도 없이 문전박대가 친박이 문 앞에 있다는 뜻인지 이제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정상적인 뭐 정치 관계라고 하면은 당연히 새로 선출이 됐으니까 가서 인사도 올리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의 행동은 동정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쇼잉에 불과하다. 네. 이미 약 3당이 합의를 해서 아무래도 친박 쪽에서 예상외로 이렇게 원내대표가 됐는데 좀 냉각기를 갖자 한 일주일 정도 갖고 나서 만나자고 이미 의사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만난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친박 이 뭐 완전 민심 역주행에 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 당장 만나기도 껄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친박 원내대표라고 해서 야당이 끝까지 뭐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갖자고 의사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구태여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약자 코스프레고 그 퇴짜 맞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뭔가 네. 국민들로부터 아유 새누리당 참 안 됐네 이런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쇼잉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태영호 공사에 대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드디어 23일에는 대외적으로 태영호 공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탈북을 감행했던 이유는 김정은의 포갑 정치 때문이고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유사회를 꿈꿔왔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족 2명을 아들이죠. 아들 2명을 데리고 동반 귀순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범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부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시기에 내가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태영호 주영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순자들 중에서 상당히 네. 급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 그 김정철이 사실 네. 이제 그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직접 안내도 하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당원이죠. 특히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영국과 함께 유럽 쪽에 네. 특히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관리하는 또 직책도 맡았어요. 근당한당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네. 국정원의 안가에서 이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일단 23일부터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네. 아마 이제 그 직접 사회 활동을 한다라면 그동안 북한 영국 내에서 생활이라든지 네. 또 북한 고위층의 어떤 정보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김정일, 김정은, 김정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과 함께 또 네. 부인이 지금 보면 북한 내에서 중요한 빨치산의 그 자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북한 내 핵심층에 대한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밖에 나와서 뭐 강연이라든지 네. 또 어떤 주요 인사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국정원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보완 조치가 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미묘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시점이.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관련돼 있는데 아마 그런 시점부터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의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지금 분당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태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 비대위원장 줄 거면 전권을 달라 친박에 통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친박이 못 받을 걸 당연히 유승민 의원이 알고 있을 텐데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먼저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부가 퇴진하고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의 정권을 줘서 그 인적 청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 개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기꺼이 그 독배를 마실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저 뒤에 친박은 그럼 가실 테면 가셔라 하면서 절대 갈등과 분열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유승민 의원의 저 말을 갖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민과 김무성 두 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네. 김무성 전 대표는 일단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한 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새누리당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저분의 말씀처럼 정권을 받는 비대위원장이 돼서 당을 해체해버리고 정말 친박 실세를 갖다가 쫓아내고 본인이 정말 당을 갖다가 혁신한다면 본인 나름대로는 계획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거는 불가능한 게 저 이야기 나오자마자 조원진 전 최고위원이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유승민은 안 된다. 그리고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친박 모임도 당장 해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굉장히 의기 있게 결기 있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친박이 뒤에서 지금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실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이 말은 그래서 명분상용 아닌가. 왜냐? TK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탈당하면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나는 마지막까지 당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저 말이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기 위한 마지막 어떤 명분삭용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오늘 그 비박계 의원들과 회동을 잇따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요. 유승민, 김무성 결이 다른 걸 알고 친박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의견을 합치자.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이렇게 비박은 통일해서 의견을 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나온 뉴스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일단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비박에 일단 이름으로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 네. 과정을 거쳤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전권을 주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게 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권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친박 입장에서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거 당을 좀 분열시키는 사람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유승민 카드를 던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도 절대 유승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미 카드를 같은 목소리로 비박 전체 목소리로 던지고 실제로 이걸 못 받으면 그럼 우리는 이제 탈당을 하겠다. 결단을 네. 하겠다. 이런 쪽으로 어떤 명분 쌓기 위한 비박의 어떤 의견일지 저는 그런 절차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친박이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네. 김용태 의원 지금 탈당하셨습니다만 그분을 비대위원으로 내정했을 때도 정진석 원내대표. 인적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저런 분이 하면 안 된다 해갖고 중앙에서 이 추인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친박이. 그런데 하물며 유승민 의원 같이로 전권을 달라는 것은 결국은 비대위원 선임권.
네. 이거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을 선임해서 자기 사람으로 재운다면 그때 가서 당 이름도 바꾸도 되고 뭐 인적 청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줄 리가 없는 것이고 네. 결국은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뭐 이번 그 비대위원 선임을 보리로 해서 그동안 결이 좀 달랐습니다만은 네. 불가피하게 5월 동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도 자기 스스로 한 20명 이상의 사람을 끌고 나올 수만 있다면 아마 벌써 탈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하자면 탈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나면 여기에 유승민 의원만 합쳐주면 충분히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고 말하자면 지금 가장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또 대권 후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승민 의원을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이제 1월 달에 들어오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 이 탈당의 명분을 얻었다고 본다면은 김무성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연말 늦어도 네. 내년 초까지는 뭔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신당, 신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몇 명이나 함께 할까요? 글쎄요. 기존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로는 뭐 50여 명 될 것이다. 뭐 네. 적게 보면 한 4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에서 비박계가 가져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저는 보수의 어떤 정통성을 네.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비박계가 지금 친박계하고 세대결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박계가 근데 뛰쳐나갈 때 네. 조금만 뛰쳐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갈라져서 뛰쳐나갈 경우에는 사실 세대결에서 친박계와 새누리당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뛰쳐나가더라도 서로 간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세를 확실히 불려서 나가는 방법으로 뛰쳐나가야 그래야 원래 보수 정당의 어떤 정통성을 들고 나갈 수가 있다. 네. 그런 것이 아마 고민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어떤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 트리거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이제 집중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아쇠를 당길 때 언제 당기는 게 좋을 거냐. 네. 최대한 그 시점을 맞춰서 극적인 순간에 뛰쳐나가는 방법들을 찾을 것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친박계가 비대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친박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유승민의 동반 탈당 혹은 잇따라서 시차를 두고 탈당하게 된다면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당선 4주년인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하느냐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문 건너편에 있는 취재진까지 다 들릴 정도의 소리였거든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도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방해한다는 방해. 누구한테 당기냐? 누구한테 당기냐? 여야 의원 간의 고성과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텐데 왜 저 지경까지 간 게 된 건가요? 일단 이제 그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이제 네. 그런 새누리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야당 간사죠. 네. 두 분 간에 저렇게 이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대리인단, 이 변호인단. 네. 변호인단 구성 문제를 놓고 너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그다음에 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답변서 이걸 네. 이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좀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답변서가 공개되고 나니까 키친 캐비넷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구제하자면 부엌 내각인가요? 네. 부엌에서 같이 담소 나눌 수 있는 친구한테 여론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게 박 대통령 입장인 것 같은데 이 키친 캐비넷 이거 오히려 부엌에서 만난 분 국정에 농단을 하지 않게 부엌에서만 만나라고 해서 나오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키친 캐비넷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좀 쓴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미국 정치에서 이제 이런 키친 캐비넷은 정말 격이 없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관저로 불러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정말 어떤 이해관계 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키친 캐비넷이라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는 이 명단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내가 누구누구하고 이 키친 캐비넷을 하고 있다는 명단도 공개를 하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특히 이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 논의를 한다. 이래서 이제 키친 캐비넷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참 친한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최순실 씨하고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키친 캐비넷은 절대 국정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보면 직접 인사권도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연설문도 고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키친 캐비넷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 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따로 텔레비 보면서 밥을 먹고 이 최순실은 가서 3인방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고 아마 이 답변서에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 불현 한마디만 하면요. 일단 키친 캐비넷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명예장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원로나 언론인이나 이런 분을 갖다가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부릅니다만 데이비드면 데이비드 이렇게 부르면서 장관이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저는 최순실이야말로 정말 이게 외국어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데 실질적인 키친 캐비넷 같은 게 이분은 정말 부엌 가서 김밥 사달라고 해서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국식 번역으로 키친 캐비넷 저는 최순실 같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말을 갖다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앤드류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너무 자기가 이제 무학이고 하니까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장관 이런 사람들 말고 실제 이제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렇다면 자,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외국에서 한번 들어봤던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잘 모르고 저는 인용한 것 같은데 혼밥 먹는 대통령인데 왜 키친 캐비넷이라고 해서 굳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을 썼느냐. 어쨌든 간에 지금 변호인단이 근거 없이 변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물론 변호인단이 썼겠지만 대통령의 제가 없이 나올 수 없는 답변서. 지금 야당이 펄펄 뛰고 있습니다. 키친 캐비넷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연좌제 안 된다는데 이 연좌제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그럼 진짜 가족이라는 건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캐비넷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캐비넷입니까? 어느 분야를 전담하시는 주로 프로포폴 전담 캐비넷? 키친 캐비넷이 아니라 키친 오퍼레이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주종자였다. 작범들이 하는 소리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 분노할 뿐입니다. 중대한 위법도 파면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마구잡이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물귀신 작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후안무치한 답변서이고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저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연좌제 문제는 특히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가족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동생도 박지만 씨도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진한 물이니까 뭐 가족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친족 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죄를 이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가 다른 친족의 죄를 때문에 자기가 그게 뭐 불이익을 당할 때 그걸 연좌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느냐? 뭐 최순실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얼마나 가까우면은 뭐 친족이라고 하는 말까지 썼겠습니까? 변호인단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나왔고 검찰에서 바로 공범이라 했고 피의자로 입건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연좌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제대로 뭐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거지로 뭐 아나무인이니까 요새는 뭐 안면 몰수 아닙니까? 무조건 죄 없다, 나 모른다 이런 식이니까요. 아니 오늘 최순실 씨하고 재판에 나왔던 두 사람의 입장이 너무 비슷해서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연좌제 표현 쓴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제가 볼 네. 때는 최순실 씨가 그만큼 이제 가깝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뭐 피를 나눈 정도 사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걸 이제 스스로 인정한 셈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예전에 박지만 씨가 마약을 하다가 여러 차례 구속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안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면회를. 네. 영치금도 단 한 번도 안 넣어줬다고 합니다. 박근영 씨가 박 대통령이 이 선거에 유세하러 다닐 때 그때마다 쫓아다녔을 때도 박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얼굴 쳐다보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최순실 씨 얘기 나올 때는 왜 연좌제라는 표현을 쓰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까 이제 이 키친 캐비넷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셨지만 자문그룹이 있으면 그 자문그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뭐 조언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문그룹 없고 박 대통령이 오직 최순실 씨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뭐 얘기를 다 종합해서 볼 때도 네. 지금 뭐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뭐 이런 주장들은 사실 별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게 오히려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러나 관저의 정원을 거닐면서 정상을 되찾고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까지 꾸준하게 변호인단과 같이 접촉하면서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충격에 비하면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다는데 심리의 기저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답변서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다 구술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세요?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법조인들이 쓰기가 좀 힘든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봐도 좀 논리적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 특히 지난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바로 이제 이정현 대표하고 정의석 원내대표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20분 동안 자신이 정말 죄가 없다는 것들 갖다가 이제 토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오늘 아마 답변서에 저는 응축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사안들을 보면 대통령의 어떤 모르쇠, 그다음에 네. 어떤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담겨 있고 특히 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네. 그 공개를 하니까 이 공개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해서 좀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사사건건 만약에 이제 그 변호인단 쪽에서 뭔가 공개를 하면 국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취임 4주년인데 오늘 보면 자, 법원에서는 최순실과 출두해서 1차 공판이 시작됐고 네. 특검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진행이 됐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도 이제는 어떤 본격 심리에 들어갔고 아마 이 세 가지의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안정된 심리 상태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대면 보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왜 평소에부터 그렇게 대면 보고를 받았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데 왜 그동안은 서면 보고만 받다가 네. 세월호 사건 나도 서면 보고만 받았고 비서실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안보실장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네. 자전거 타고 가서 전달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본관과 관저에.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네. 과연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이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서 대면 보고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네. 직무정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혹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으니까 뭐 비서실에서 네. 서면으로 지금 돌아가는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참고용으로 이렇게 어떤 뭐 서면을 보낸다 한다면은 이건 네. 뭐 보고가 아니고 참고하세요. 나중에 혹시 국정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되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네. 온다고 모르지만 수석 비서관들이 가갖고 정식 뭐 AI 확산 문제에 대한 그런 차단 방안까지를 보고를 하고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지시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네. 저는 합당한 그 행태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네, 저는 김상 평론가님. 지금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네. 권한대행 체제인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AI 대응에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이 혹시 뭐 지시를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는 건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AI 대응에 있어서도 정말 정부가 너무너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역 민심이 뭐 거의 바닥이고 너무너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네.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뭐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닭 판매를 허가를 했다가 다시 또 그걸 또 뒤집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차라리 보고받을 시간에 청와대 비서진은 권한대행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권한대행이 좀 컨트롤타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땐 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승리 4주년 날에 전해드리는 뉴스앤 이슈인데요. 빛바랜 4주년이 아닐까라는 암울한 전망이 있는가 하면 오랜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신에다가 당선일에다가 결혼기념일까지 겹쳐서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만찬 회동에 몰려들었더라고요. 예. 12월 19일인데요. 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이제 만찬을 하니까 기자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나름대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비서관 회의 때 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정말 나랑 같이 일했던 청와대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네. 이유가 뭐냐면 잠이 없어가지고 너무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시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은근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관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저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하는 일들이 뭐 AI 이런 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법률적인 이제 대응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순실 씨 변호인도 어떤 이야기 했냐면 자, 그 정유라의 친구 아빠 회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을 갖다가 뭐 도와줬다든지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이제 자기들 어떤 명예나 어떤 국민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갈수록 국민들한테는 좀 화를 나게 만들고 대신에 본인과 최순실 씨는 법률적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당시 2007년 바로 우리나라의 갈림길에 섰던 순간 정두원 당시의 국회의원은 MB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걸 취재기자들은 농담인 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최태민 일가의 그 스캔들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MB 지금 친이계도 좀 저는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당시의 친이계 입장에서 본다면 그 최태민 씨의 어떤 실체라든지 또 그 최태민 씨의 일가들이 어떤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경선 과정이 이런 데서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검증 네. 자체가. 그리고 또 2012년 그때 대선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저는 이 문제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장이 다들 이제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차단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임기를 제대로 하려기 위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타협한 것이 아닌가, 눈 감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보여진다면 저는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여러 번의 기회가 사실은 놓쳐진 측면들이 결국 지금에 와서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국가적 사태까지로 빚어진 그런 원인을 또 제공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효 전 의원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박근혜 그 후보를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좀 그 반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지금 이상득 형,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TK 민심을 생각해서 그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실은 임기 말에 이명박 대통령도 상당히 좀 궁지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되는 것을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TK 민심이 더 만약에 안 좋아질 것이다. 네. 그런 걸 우려해서 뭐 막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그때 좀 더 검증을 확실하게 했더라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이제 아쉬움의 측면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데 사실 지금 얘기해봐야 뭐 다 흘러간 지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게 새삼 주목되는 거, 이 현상이 오히려 더 흥미롭게 다 와닿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말씀 중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미안하다는 게 출근의 개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일어나면 출근이고
자면은 퇴근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출근이 뭐냐? 본관에 나온 것을 출근인 거예요. 네. 우리 진 의원도 친이겠는데 어제 그 모임에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은 그 출근의 개념이 뭐냐 네. 인식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전혀 다른 그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저게 맞는 것이죠. 관저에 있는 것이 무슨 출근입니까? 노는 거지. 9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당시 후보의 악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답변서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당시 만사 형통 이상득 의원이 있었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라는 투였거든요. 치열했던 그 당시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던 2007년 경선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진정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탐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부모님이 못다 하신 일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고 행복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칠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돈을 탐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못다 하신 일 이어받겠다라는 거 말이죠. 저 때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 현장에 있었는데 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는데 네. 저는 저때 제일 감동했던 건 사실은 이명박 후보가 아니었고 박근혜 후보의 승복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사람들을 짠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후보를 왜 네. 그러면 그때 검증 못했냐는데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2인자를 갖다가 저렇게 검증하게 되면 박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겁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 측근이 아니면 저 당시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존재는 정도는 정도면 모를까 사실 네.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윤회는 좀 알았습니다. 정윤회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했는데 최순실이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그 뒤에라도 친박 의원들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생각이 있는데 그 뒤에도 보면요. 저는요. 남재준 국정원장도 최근에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질됐다는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최순실은 어마어마한 박근혜 대통령의 상길에 부딪혔다면 남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두 분이 비슷한가요? 최순실, 박 대통령. 잘못을 답변서도 보면 비서관이나 최순실 씨 책임으로 돌리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 최순실 씨처럼 박 대통령은 세월호 국민 정서에 기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보면 결국 이 좀 무책임한 면에서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자꾸 이제 최순실한테 전화를 하니까 최순실가 나한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아나 봐 이런 이야기를 네.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결국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하다가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간에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로 나 최순실이 그냥 뭐 그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대면대면한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형사 조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피해 나가를 할 거고 그리고 최순실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대통령이 자꾸 나한테 뭔가 요구를 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뭘 좀 알아봐달라고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책임을 결국 대통령이 떠넘기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에서의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경우에는 귀순 당시에 자녀들에게요. 노예 사슬을 끊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체제에서의 도감청 그리고 특히 현영철 경우에도 자신의 집에서 도청이 돼서 결국 처형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오늘 밝혀진 사실은 그동안 태영호 공사가 이제 딸이 한 명 있었다라는 이게 이제 그동안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딸은 직접 못 왔다고 했는데 오늘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딸은 없었다. 그리고 네. 아들 2명이 있다. 그리고 아들 2명도 가족과 함께 왔다. 그러니까 네. 보니까 부인과 아들 2명이 동시에 귀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그동안 북한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도청 문제, 지금 원래 주영공사였는데 당시에 이제 주영 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청에 시달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주영공사라는 자리가 전체 유럽을 통괄하는 자리고 거기서 또 보면 중요한 달러를 모금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어떤 통치 자금을 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원래 북한에서는 이 태영공사가 뭔가 돈 관련해서 돈을 떼먹어서 그래서 네. 아마 범죄를 저질러서 귀순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 궁금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지원공사도 도감청에 시달렸다고 한다면은 뭐를 돈을 떼먹었다든지 무슨 비리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라든가 그 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소 그쪽에서 보면은 아주 불순한 또는 언동을 혹시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 도감청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위협감을 느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근데 아까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엘리트 외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분이 알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야기. 근데 뭐 김정은과 그 일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인권 박해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저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황장엽 정도는 아니겠으나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 관련 뉴스가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 네. 또다시 13일 이후에 이제 하나 둘씩 뉴스가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 폭발력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있을 건지 또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거의 뉴스에서 사라졌던 김정은 스토리가 다시 등장할지 네.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이 갑니다. 네. 아니 앞서 이제 뭐 타이밍을 잠깐 이제 언급을 네. 하셨는데요. 아주 묘한 타이밍에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게 좀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청문회, 5차 청문회 바로 직후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2005년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냈던 편지가 또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타이밍에 왜 국정원이 저걸 공개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직 추정을 할 뿐이지만 제가 볼 때 여론 환기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환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속보가 쏟아지는 이 시각은 5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의 발표 조금 전에 이루어졌었는데요. 들어보시고 나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보호하에서는 이제 사회에 배출하는데 이번에 주말에 12월 23일경 사회에 배출한다.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 발전상을 체감하게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게 돼가지고 오래전에 결심을 했다. 또한 김정은 포갑 공포 통치 아래 노예 생활하는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체제에 대한 한멸감이 커져 기승 결심을 굳혔다. 전격적인 공개 23일부터 태영호 전 공사가 나온다는 소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께 좀 더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하나는 왜 이 시점에서 저런 게 나왔을까?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동향 파악, 네. 사찰이라는 그런 문건이 국정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진 게 하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정원이 여전히 정치 개입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 지휘자도 마음속에서 지우겠다는 국정원장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의 그 보수 세력의 뭐랄까 그런 그 네트워크랄까 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네. 국정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역시 국정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꼭 이 촛불 민심이라든가 이런 국정농단 상황을 불타게 한 것은 하려는 네.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솔깃한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밤에 이불 뒤집어쓰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태영호 전 공사가 이야기했다는데요. 네, 평론가님 한 번 더 근데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이런 지금 사항들은 이미 다 보도됐던 거 아닌가요? 네. 나만 드라마를 보고 또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들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인데 이게 맞습니다. 마치 새로운 내용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이상하다. 길라임 뭐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정원이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의혹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꼭 어떤 정부의 위기 상황이 오거나 이럴 때마다 어떤 국면 전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들을 정보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공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심이 간다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태용호 공사, 물론 이제 북한의 주요 인사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 식당 여종업원들 그 탈북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공개도 안 하고 꽁꽁 싸매고 지금까지 드러내지도 않고 있잖아요. 계속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는 왜 그거는 공개를 안 하고 그 여직원들은 왜 얘기를 전혀 외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국정원이 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마 남재진 원장이었나요? 최순실 씨, 최태민 목사와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경질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의식하고 되진 있는 거 않았죠.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타이밍상 오해를 받을 만하지만 태영호 전 공사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온 가장 높은 직급의 엘리트 외교관이기 때문에 네. 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충격적이라든지 하게 되면 네. 미디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예단을 하지 말자. 다만 억지로 내용도 없는 걸 다 부풀려가지고 과장할 경우는 아마 또 역풍이 불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분님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우리도 알다시피 김정은 집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네. 정말 세습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또 뭔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저분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참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의 사실상의 식물 상태에 다름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김정은의 인권 억압 그리고 가혹한 통치의 실상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헤아리면서 외교 관계까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태용 공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밝히가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이 어떤 면에서 우리 국내 체제도 좀 흔들리고 있고 또 지금 미국도 지금 상당히 이제 트럼프 인권 이후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 태용 공사가 북한을 자극하는 김정은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또 북한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국면으로 혹시나 가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저는 대행께서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본격적으로 문풀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 안보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에 또 도움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뒤집기를 위한 보수의 한 수가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는 하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비주류 의원들이 김무성 전 대표와 함께 모여서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당의 길을 걷겠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와이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핵심 사안에 대해서 완전한 물타기, 잡아떼기를 함으로 인해서 최순실 씨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안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아니고 네. 아주 극히 일부분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정도 순으로 이 큰 그림을 맞춰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 파란색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네티즌들은 배려의 아이콘으로 이분을 등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 건강 이상 중요한 게 어딨겠냐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서둘러 좀 한번 빼보자라고 제안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완영 의원은 처음에는 새누리당 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죄가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장시호 씨가 이제 중간에 불려 나왔는데 장시호 씨한테 이완영 의원이 몇 가지 물어보니까 장시호 씨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완영 간사는 제 질문을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쌓였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완영 의원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완영 의원이 만약에 이 중앙일보의 보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JTBC가 이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만약 말하라고 이야기했다면요. 이 위정교사가 맞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게 지금 JTBC가 보도한 이 태블릿 PC가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를 이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왜? JTBC가 훔쳤다고 하면요. 법정 증거로서 효력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이걸 갖다가 헌재 재판관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뒤에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뭐 김기춘 전 실장이든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컨트롤 한다고 가정하면 자, 헌재의 변호인단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청문회에 나온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까지 만약에 어떤 공감을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면요. 이거는 최순실 일당의 또 다른 역습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정은이 간단치 않은 거고요. 이거는 특검이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네. 친박 의원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증명할 만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 청문회가 있기 전에 월간중앙 기자와 함께 그 충전기 이야기를 했어요. 충전기 관련해서 내가 이 박완영 한테 이제 이 사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잘못 사와서 내가 이제 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완영 의원이 충전기 뭐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충전기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이 PC는 고영태 당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제 이완영 의원이라든지 이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구의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선후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사전에 또 만난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동안 만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만난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혹여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해달라.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는가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네. 전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회의원이 증인하고 만났다고 하는 건 핵심이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사실은 제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한다고 하면은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건 핵심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동춘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의원을 휘둘렀거나 아니면 이완영 의원이 위증교사를 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완영 의원의 말로도 그렇지만 정동춘 이사장이 고영태 거라고 태블릿 PC가 고영태 거라고 박헌영이 얘기했다더라. 이렇게 지금 이완영 의원한테 얘기를 전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박헌영이 증언하는 거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그 노승일 부장이 했다는 얘기는 노승일 부장은 이완영 의원이 오히려 시켰다 정동춘 이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동춘 이사장은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던 것처럼 특검하고 청문회 대응 문건까지 지금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 문건으로 또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의 배경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이 펄펄 뛰고 있는데요. 네. 태블릿 PC로 의원님 지금 몸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도 난감해졌습니다라고 누리꾼이 문자를 보내니까 바로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님.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이완영 의원은 삼성으로 지금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삼성 지난번에도 그 재벌 회장들 나오셨을 때도 나이 네. 드신 분들 뭐 힘도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 쪽지 네. 보내서 반문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완영 의원은 어쨌든 이 청문회에 엑스맨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우선 이 부분은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특검에 네. 이 위증 교사랄까요? 위증 모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조사를 먼저 고발해서 의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청와대 측의 변호인단 또 친박계의 일부 의원들 네. 친박의 핵심들 또 최순실 측의 뭐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변호인단 측에서도 청와대 측 변호인단에서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개입 정도는 1%도 안 된다. 또 최순실 씨는 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내가 뭐 죽일 사람이냐, 나는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천만 그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해서 자신의 그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아주 물타기를 하는 거고 네. 그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물인 이 태블릿 PC의 소유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태블릿 PC도 사용도 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것도 아니다 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국정농단 네, 정가 소식을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위증 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곧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새누리당과 그리고 여야 함께 했던 국정조사 특위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완영 의원은 위증을 도모했던 걸까요? 최순실의 측근과 말을 맞췄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당시의 발언, 과연 뭐가 문제였는지 저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 과연 태블릿 PC를 소유했던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 건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전기 뭐 이래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1시간 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1시간 전에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여당을 죽이기 위한 음모다. 자신이 정당한 조사 활동을 벌인 거였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던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피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고영태 정인과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엄정한 국정조사에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나 말고 민주당 피의원도 고영태 씨를 사전에 만났다. 뭐 피의원이라고 해봤자 민주당에 두 분 계십니다만 어떤 분인지 대충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한강에서 구해줬더니 오히려 성을 낸다는 느낌이 나올 만큼 아니 증인을 사전에 만나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국민들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이 청문회가 어떤 청문회입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는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마저도 최순실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 맞다면요. 새누리당 지금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그렇고 새누리당 저는 이 청문회 전체가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다만 논지는 이겁니다. 저는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때로 이렇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여야 의원들이 뭐 공이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정말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정동춘 씨하고 이제 짜고 자 거짓말을 이야기하라고 만약에 위정 교사를 했다면 이거는요. 감옥 가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특검이 틀림없이 이걸 수사할 텐데 반대로 이게 이 노승일 씨의 증언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완영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이 정도로 덮을 게 아니라 김성태 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빨리 특검에 가서 제대로 한번 다뤄가지고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걸린다면요. 정말 당이 해체해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또 다른 역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이나 문제의 태블릿 PC가 고영태 씨 거지 최순실 씨 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워낙 그분들 그렇죠. K스포츠 문건에 이 의원분들 파란색,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문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사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최순실에 대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태블릿 PC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가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게 지금 검찰 조사 결과는 최순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최순실 쪽에서 계속 나는 보지도 못했다. 이건 내 거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